SK증권에서 리서치센터와 스마트시티 추진실을 이끌고 계시는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두세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방송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부문장님한테 그렇다면 올해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마지막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무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2년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뭐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요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네. 뭐 금리가 사실 굉장히 중심에 있죠. 네. 중심에 있고 금리라는 것도 주가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는데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이 정책 금리 또는 그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을 주는데 사실은 좀 안 올랐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안 올랐으면 좋았겠다 싶었었는데 사실 올해 초 들면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고 그게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하더라. 사실 작년에 보면은 1.8 미국채 10년물로 보면 1.8 정도 갔다가 그게 한 1.2 뭐 1.3까지 쭉 떨어졌다가 한 1.5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1.45 뭐 이 정도쯤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긴축의 속도잖아요. 네.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얘기하면 연준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궤적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런 거를 모두 반영해서 올랐다. 그래서 이미 그 리스크가 반영이 돼서 증시가 영향을 받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오를 여지가 더 남은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장 이게 좀 끝날 건지 뭐 천천히 또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 끝날 건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남아있는 게 그 채권시장 쪽 요인이고 특히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리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더 오르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네네. 네, 어느 정도 시기 몇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시기랑 저희가 되게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94년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2004년 얘기도 있을 거고요. 저는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좀 더 앞쪽으로 쭉 가서 7, 80년대 오일 샥 있을 때 네. 이제 생각도 좀 그때 해봤어요. 이야기 저번 방송에도 그때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전무님 계셨죠? 7, 80년대 있었죠. 예, 제가 80년대 중반 네. 대학 학번이니까 네. 예, 뭐 그 굉장히 고물가 시기였었잖아요. 제가 네. 이 고물가는 고금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제가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그 전셋집을 얻을 때 그때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그냥 대출이었어요.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은행 계정에서 주는 대출이 있었고 신탁 계정에서 주는 대출이 있었는데 신탁 대출을 16.5%에 받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와, 1억 빌리면 이자만 1,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때 뭐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셨죠? 그때 한 달 월급이 대략 제가 처음 초반이니까 한 10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월급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럼요. 네. 1억을 못 빌리죠. 그때는 뭐 집값도 근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전세값도. 근데 여하간 그 정도로 물가가 높은 시기였었는데 그때 기억까지 이제 기억 또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놓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그래도 흡사한 경우가 94년일 거고 대응은 2004년처럼 하고 싶을 거다. 이 얘기가 참 좀 애매하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지금, 그런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94년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2004년이야 뭐 되게 예. 좋게 끝났다. 94년의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예요, 사실은. 금리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그게 이른바 우리가 데킬라 사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멕시코 뭐 위기 그게 연결돼서 동아시아 쪽의 위기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이게 모든 사실 위기라는 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 이렇게 찾다 보면 결국 뭐냐면 그 이전에 장기간에 걸친 또는 단기간이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미국의 정책적인 이징이죠. 완화적인 정책. 그 이후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올릴 때. 예,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94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 시장 금리가 제 기억으로 미국채가 저는 예전에 이제 채권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미국채가 5%대에서 8%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90년대 뭐 이럴 때. 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 워낙에 뭐 높은 금리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뭐였었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금리를 막 팍팍 올리는 50bp도 올리고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현상하고 맞물렸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글로벌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그 FOMC의 선택을 보면, 그 연준의 선택을 보면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서 네. 이걸 한 번에 한 50bp 올려가지고 몇 번 올리면 될 거를 쪼개가지고 25bp씩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금융위기 전에 얼마나 올렸지? 17번인가 올렸잖아요. 네, 그때 FOMC 때마다 올렸죠. 그렇죠. 네. 줄줄줄줄줄줄.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장에 조금씩 자극을 주는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미국 자체가 그렇게 사실 그 문제가 심각한지 몰랐었을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고 중간에 금리 인상을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조정을 해가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워낙에 그때 당시 미국 금융 시스템은 취약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여하간 방식은 그런 방식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약간 지금 그럼 왜 94년에 금리를 올렸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때는 사실 80년대 후반에 저축대부조합 사태라는 게 있었고 그럼 뭐 일종의 부동산 사태죠, 그것도. 그러니까 빚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빚내를 쓴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그 중에 이제 일부들이 정리되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시기였었잖아요. 그 이후로 경기가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경기가 회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겁난 거예요. 겁을 낸 거예요. 뭘 겁내냐면 인플레이션을 겁냈어요. 실제로 보면은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를 확 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전에 그걸 통제 못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94년에 그런 현상을 만들었고 2004년에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베이비 스텝을 가게 만든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물가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왔을 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그래도 연준이 그렇게 실패할 것 같지는 않아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지금 전문님이 보시기에는 연준이 좀 늦었다.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실패한 대응이. 거죠. 예. 그러니까 늦었다. 그럼 저도 똑같이 실패한 거예요. 저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 유가와 뭐 몇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을 하는데 고점이 이 작년 4, 4분기 정도쯤 나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 아주 단순해요. 모델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4, 4분기 넘어서 1분기까지 계속 연장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 업데이트 하신 건 아니시고. 네, 새로 업데이트는 지금 아니고 네. 그 처음에 저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유가가 막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작년 3월이에요. 3, 4월부터 인플레이션 hedge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무렵에
그러면 진짜로 올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을 했을 때는 작년에 하반기 때, 그러니까 특히 4, 4분기 때 고점 형성하고 뭐 예를 들면 10월, 11월쯤 고점 형성하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먼저 좀 떨어지면서 이게 향후의 물가에 그런 시그널로 나타날 거다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모델에 들어갈 텐데 생산자 물가가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산자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들에 대해서 연준도 저는 연준에 비해서는 뭐 실력이 형편없지만 저도 전망에 틀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완만한 정도의 어떤 정책도 가능할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은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 몇백억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맞추고 나면 6월 달쯤 돼서 마무리하고 6월부터 그럼 금리 인상해서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6월이 아니라 연말부터 금리 인상해서 천천히 하겠다 뭐 이랬었는데 이게 제 이 감각으로는 1년 정도는 빨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확 당겨진 거예요. 금리 인상 시점이라는 게 적어도 3분기 정도는 빨라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전망에 있어서. 실제로 오늘 밤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인상해야 돼요, 사실. 네. 그러면 빅스텝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월 달에 50bp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2004년하고 대응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겁날 거예요. 실패를 연준은 항상 중간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실패는 이렇게 해도 실패를 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실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잘 늦춰와서 잘못해서 실패를 한 건데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자산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로 뭐 몇 시간 후에 제가 틀렸다고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오늘 내일 새벽 4시죠? 네. 근데 7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션은 그렇게 하되 긴축에 대한 그 마인드라든지 시각은 분명하게 밝힐 거예요. 아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높아진 물가가 고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가를 전망을 하거나 또는 예측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들의 함수로 놓고서 전망을 하는데 그중에서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개수의 값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어떻게 될 거냐가 우리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앞에 그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그 계수죠. 추정 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높아지게 되면 그 높아지게 되는 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난 그 디플레이션 시기라고 얘기했던 우리 그 시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거의 1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1에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올라가는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가요, 그냥.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정리를 먼저 좀 해보면 네. 94년을 말씀하신 거는 그때 당시에는 성장도 너무 좋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이미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 때에 그걸 잡기 위해서 향후에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네. 이제 금리를 되게 빠르게 올렸다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성장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건 인플레이션 측면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부분이 비슷한데 네네. 그 성장이 잘 나와줄 때는 사실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렇죠. 그렇죠. 이머징이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성장이 되게 잘 나와주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혹시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그렇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를 얘기하면서 그 94년 얘기도 했지만 이 70년대, 80년대 얘기도 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었다는 거죠. 94년 무렵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건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만 있었지 사실 실제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건 충분히 사실 금리 인상으로
이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건 못 누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연준이 사실 병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병목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비용 측에서 더 오고 있잖아요. 네. 그 더 오고 있는 압력이라는 게 사실 한편에서는 그 리쇼어링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ESG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어찌 보면은 정확히 측정도 안 되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거를 맞이했을 때 금리를 막 팍팍팍팍 올리는 게 방법일 거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초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좀 그 죽이는 방향으로 처음 접근을 시작할 거다. 그게 이제 2004년도와 비슷한 베이비 스텝을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94년 스타일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제가 보기에 이번에 경기는 많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지금도 사실은 경기라는 게 계속 굉장히 돈 써가지고서 뒷받침됐던 경기인데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는 경기인데 물가는 주로 비용 측에서 오고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쓴다 또는 기대를 줄이는 정책을 쓴다 그러면 이건 웬만큼 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경기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줘야만 끝나는 얘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기는 94년에 비해서 취약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모두 갖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2004년 이후에 사실 그게 나쁜 결과로 이어졌지만 어쨌든 초기 접근은 그때도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꺾는 이런 상황으로 접근을 할 거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어떤 분들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은 요번에 50bp 인상을 해야 되고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록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사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있는데 경기를 망가뜨리면서도 물가를 잡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경기도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성장이 되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 있거나 혹은 반대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연준이 해야 될 입장이 뭘까요? 둘 다 안 되게 만드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선택을 해야 될 가장 경우에 네. 파괴적인 결과가 크게 결국은 7, 80년 된 거예요. 사실 1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 2차 오일 쇼크 때가 물론 더 금리는 높였습니다. 물가도 더 높았고 그런데 급격하게 그 볼커 의장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올렸을 때 높은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 금리를 올려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 생산 증가율이 대체로 마이너스 10몇 %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유지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뭐 좀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정책 금리가 가도록 그냥 냅뒀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이제 기간이 널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경기를 보면 그 1차 오일 쇼크 때 확 떨어졌다가 회복이 좀 되고 그래서 물가도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 금리도 떨어졌다가 다시 2차 오일 쇼크가 됐을 때 올리는데 그때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경기는 두 번에 걸쳐서 더블 딥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연준의 선택이라는 건 분명히 물가 쪽이었어요. 물가를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그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원인이지만 그거 잡는 것보다는 수요를 눌러서 물가부터 먼저 잡는다. 그렇죠.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통제 불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과 약간 오버랩 되는 게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버랩 되는 부분이라는 게 일정 부분은 있어요.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이 압력이 저기니까 그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작용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특정한 제품이나 품목에 있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게 이제 또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인데 그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숙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근데 이번에 가만히 찾아보니까 비용 측뿐만 아니라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요거는 코로나라는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좀 안정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부터는 작년만큼 돈을 못 써요. 남아있는 저축들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과 같은 재정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로. 그렇다면 수요는 어차피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랬을 때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역시 완만한 정도의 정책 금리 인상.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죽이기 위해서 말도 좀 세게 하고 실제로 한 요번에 1년 정도는 뭐 4번 이상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놓고 보면 이 금리 인상의 끝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2점 몇 %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논의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지금 0.25, 0에서 0.25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2.5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250bp 올리는 거죠. 그 정도를 최종 목표로 삼고 일단 첫 번째 1년 정도에 1% 이상으로는 만들어 놓자. 이게 아마 연준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간적인 입장인 거네요. 말은 되게 세게 하지만 뒤로는 어쨌든 수요를 그렇게 막 경기를 나쁘게 하고 싶은 의도는 없는 두 가지. 그렇죠. 누가 경기를 나쁘게 하고 싶겠어요. 두 마리 토끼를 그러니까 7, 80년대 그때 네. 있었던 것처럼 인플레를 일단은 무조건 잡자라는 것보다는 약간 중간자적 입장. 그렇죠. 네네네. 그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자 그렇게 나서기 시작하는 순간 네.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당장 이제 몇 시간 후에 있지만 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좀 우리가 시장이 겁먹어서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엄청 좀 유화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지. 시장은 이제 워낙 똑똑한데 지금 당연히 사람들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7, 80년대를 뭐 굳이 이렇게 다시 불러냈던 이유는 지금 사실 물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보셨나요? 네. 우리 데이터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뭐 이사님이나 저희 세대는 약간 디플레이션 세대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고물가를 본 적이 없는 네. 그런 세대고 연준도 그런 시기를 계속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그게 훨씬 더 문제인데 이제 살려놓은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확 꺼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고물가를 선택하고 유지시킨다. 고물가는 아니더라도 네네.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만 조금 눌러놓는 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네.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2%가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2%가 왜 나왔냐. 그 결국은 꾸준하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갔냐면 2% 정도라도 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였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따로 뚝 띄워놓은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반영한 거고 그때 아마 그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 계셨었죠. 네네네. 그 지점장이신가요 이제? 여기 저랑 그때 같이 했을 때는 예. 박종현 부장. 박종현 네, 부장이었구나. 같이. 네, 그 맞아요. 이후에 네. 곽상준 네. 부지점장 계실 때였었는데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중국의 이 저가 이 물건 만드는 네. 공급이라든지 또 이제 그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였었어요. 이 온라인 쇼핑화되는 부분. 네. 그러면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 상승이 쉽지 않은 구도로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몇 가지 요인들이 쭉 있었잖아요. 세계화에 따른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쭈쭈쭈쭈 내려와서 2%를 내려가는 물가 수준까지 막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추정된 게 2%라는 게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수준 자체를 다시 추정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연준에서요? 네, 연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파괴적으로 경제에 그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설정해놨던 그게 2%였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요인, 예를 들면 그 공급 측면에서의 뭐 탈세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좀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러면 요거는 넘지 말게끔 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어떤 그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뭐 오늘 사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려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장이 되면 고인플레이션을 조금 용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인데 네. 기준 금리를 몇 번 올리느냐, 이거 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전문님이 보시는 이제 올해 물가 수준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연준이 보고 있는 시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글쎄요. 이제 뭐 적정한 물가라는 거는 없는 거고,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제 7%였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부터 피크아웃을 해서 내려올 거냐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올해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을 거고, 좀 더 시계를 넓혀보면 내년까지는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잡았을 때 궤적하고 잡지 못했을 때의 궤적. 그걸 아까 이제 모델상으로 보면은 뭐 그 코에피션트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뭐 1을 줄 수도 있고 0을 줄 수도 있고 그 중간 값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커브의 모양들이 다 달라지겠죠. 이렇게. 예, 달라질 텐데. 그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달라질 텐데 초기에 그거를 잘 못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잡으면 올해 뭐 불과 1, 4분기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말이 되면은 2% 근처까지 내려가는 이런 궤적을 그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 정도쯤 우리가 작동을 한다 그러면 올해는 하반기 때 뭐 한 3% 중반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내년 정도쯤 되면 2%로 가는 이런 궤적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전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뒀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다면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관점에서 초기에 금리를 올해 1년 정도는 한 1%포인트 이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상황을 또 보겠지만 어쨌든 그 끝은 한 2%대 중반 아니겠느냐, 초중반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거의 연장선상에서의 그 전망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장기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장기 10년물 국채금리가 정책금리 인상을 처음 한다고 그럴 때 뭐 찔끔찔끔 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가 보통 정책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초반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이후에는 사실 장기 금리는 더 이상 잘 안 올라요. 그럼 그때 형성되는 장기금리의 고점이 어느 정도냐? 참 우연찮게도 대체로 보면 고 비즈니스 사이클, 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맨 마지막에 금리를 올렸을 때 고점, 정책금리의 고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거의 그 수준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1.8%인데 아직도 남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2% 한 초중반까지는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10년짜리 금리가. 만약에 연준의 전망이 맞다면, 예, 그리고 그거를 믿어줘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거는 사실 지금 증시 입장으로 보면 아직도 좀 반영해야 될 게 남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신 말씀대로라면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를 연준에서 어쨌든 때리는 거잖아요. 네. 때려서 그거를 사실은 경로 자체를 바꾸기 위한 의도인 건데, 네. 만약에 한 두세 달 정도의 CPI나 PPI를 보거나 혹은 뭐 기대 인플레를 반영한 지표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좀
완화되는 그런 네. 걸 기대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제 시장 증시에 대한 얘기는 지금 거의 안 했는데 네. 증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늦게 이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먼저 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못 잡아서 그때부터 막 좀 긴축이 빨라지게 되면 그때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9개월 뭐 이렇게 빨라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빨라지게 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면 그 반작용은 결국 뭐냐면 그거에 따른 어떤 이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하반기는 좀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좀 낮아진 상태라면. 지금 이제 쓰게 먹는 약이 네. 엄청 큰 보약인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런 식의 긴축 발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전고점까지 회복되는데 기간이 꽤 생각보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 전고점이 있고 푹푹 내려갔다가 그 이제 긴축 발작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든 아니든 별로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요 전고점까지 이렇게 갈 때 기간을 뭐 따져보면 그때그때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통 1년 반에서 한 뭐 2년 반 이 정도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 이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은 이 정도쯤 지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올 건데 아프죠. 그 2년 뭐 1년 반 2년 반이 아픈 시기인 거고 대신에 여기서 잘만 선택을 하면 이 기간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시각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예. 그 저점이 그럼 언제냐 저한테 예를 들면 뭐 며칠 날 그럼 전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도 더 올라야 되고 더 반영돼야 될 게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고 과거에도 보면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미 그죠? 많이 빠졌지만 S&P 기준으로 보면 빠질 때가 좀 더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나라는 이미 18% 네, 그 19% 정도 네.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셈인데 아직 S&P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룸이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런 룸을 뭐 정확한 바닥이 어딘가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룸 그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진입하는 건 좀 어려울 테고 대신에 이 언저리 부근에서의 어떤 투자 결정들은 한 앞으로 작년 11월이 고점이었으니까 그죠? 네. 11월 뭐 S&P는 그거보다는 좀 후죠. 그죠? 예, 올해도 고점을 찍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는 기다린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1년 반 정도 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언저리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올 한해 그렇죠. 그렇게 먹을 게 표현을 있다. 해요. 그렇죠. 그런 예.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매크로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 말씀하시죠. 오셨으니까. 예. 이건 뭐 대본에도 없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물가나 인플레이션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네. 경제를 하시는 분한테 이런 정치적인 거 여쭤보기가 좀 어려운 네. 거긴 한데 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고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이냐.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네. 이건 뭐 경제 논리가 없으니까 사실 크림반도 때 미국 손 안 댔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전무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진짜. 네. 진짜 어려운 얘기고 제가 뭐 그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좀 송구스러운 얘기이지만 그래도 분석은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쪽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네. 살펴는 보죠. 네. 살펴보고 답을 모르겠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뭐 그 옛날 얘기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예, 키예프 뭐 공국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뭔가가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그런 현상들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너지의 무기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의 무기화라는 거는 좀 넓게 생각하면 자원의 무기화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중 갈등이나 아니면 탈세계화하고도 맞물리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탈세계화라면 세계화를 통해서 이
이익을 봤던 국가들이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국가들한테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가지고 있는 거를 무기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러시아에서도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끌 것 같아요. 그 러시아로서도 당장 이거를 침공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림반도 때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이 굉장히 개입주의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때 거의 무대응이었거든요. 큰 일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이번에도 그냥 홀랑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림반도 때하고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전쟁도 내지 않고 양측 간의 대결 구도가 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제일 편한 전망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제일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뭐 전쟁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니, 저는 근데 뭐 지금으로서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그럼요. 같아요. 전쟁을 굳이 일으켜서 제재받는 것보다. 그럼요. 네, 지금 제재 받고 근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서 시간 쭉 끌면 봄 오고 여름 오면 네. 카드를 뺏기는 거 아닐까? 지금 그런 뭐 부분도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지금 진입 못한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 네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회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목표가 그 민족의 통일 뭐 이런 거라면 그런 걸로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또는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이 이제 일종의 그레이 존이겠죠. 그 그레이 존을 나토한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라면 당연히 양쪽이 힘이 별로 없을 때 싹 먹어버리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는 에너지 무기화의 관점에서도 일이 진행되는 것 같으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굳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단박에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역시도 뭐 당연히 틀릴 수 있는 전망인데다가 전쟁이라는 게 우리 뭐 과거에 사실 쭉 전쟁사를 뭐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책 보다 보면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역사가들이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는 계기가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제가 못하죠. 네. 경제에는 뭐 크게 지금도 영향을 네, 많이 주고 뭐 있는데 더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렇죠. 요인은 단지 아니다. 이제 그 높은 가격들, 그 에너지 무기화라는 건 결국 그 단순히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거 사실 저는 오펙 플러스도 이게 에너지 무기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합 아니겠습니까? 오펙이?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감산 규모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그 캐패시티를 다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보통 뭐 다들 얘기하는 게 결국은 공장을 만들어서 캐패시티를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고 가격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는 이게 본인들이 그 물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거를 일정 부분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쭉 보면서 셰일 오일이라는 게 상당한 충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뭐 미국에서도 물론 뭐 같이 전략을 짜지만 기본적인 에너지 생산의 경쟁력은 이거는 이 뭐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생산량을 척척척 뽑아내 가지고서 그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대응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이렇게 80불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뭐 계속해서 수혜를 얻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실제로도 그러고 있죠 지금. 예, 뭐 조금씩 감산의 정도를 줄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도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 크게 안 미친다. 대신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는 않겠구나 지금. 쉽게 떨어지는 않겠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설사 더 오르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6개월에서 뭐 3분기 정도는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오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그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물가를 좀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네.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에서도 사실은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공언한 게 추가 강구를 미국에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물가가 가장 큰 문제고 이제 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을 때 가장 큰 패배 요인이 그런 경제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리그 카운트를 기존에 있는 광고만 해도 지금 80불 넘는데 엄청나게 늘리는 정책을 열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린이란 부분 때문에 명분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사실은 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게 아닌가. 그것도 사실 참 맞는 말씀인데 정치적인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이제 바이든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뭐 다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지의 기반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에도 다른 거고 아마 정말로 위기감이 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원유를 더 생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원유를 더 캐면 트럼프 지지 표밭인 뭐 텍사스 이런데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임기 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뭐 1년분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3년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지지 기반 우리도 보면 뭐 일단 지지 기반이 중요한 거니까 지지 기반으로부터의 이탈. 원래 안 좋아하던 사람들은 원래 안 좋아하는 거고 중요한 건 과거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거를 좀 지지 기반을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막판에 가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선인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FOMC 이후에 금리를 언젠간 뭐 미국이 뭐 3월이든 6월이든 네. 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사실 있어요.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자금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네, 하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또 많이 또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은 금리를 올려서는 아닐 거예요. 네, 그거는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금리를 올리면은 뭐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거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대부분의 주식 투자라는 게 레버리지 자금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려가 되는 증시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인 거죠. 외화 자금의 유출은 보통 이제 픽스드 인컴 쪽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픽스드 인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채권을 파는 거냐? 아니에요.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외화 차입이죠. 외화 차입이 롤오버가 잘 안 되다든지 롤오버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말하자면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구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또는 숫제 구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뭐부터 영향을 미치냐면 수합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커런시 수합 시장이라든지 뭐 FX 수합 시장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면 그게 이제 뒤돌아서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주식도 파는 게 이익일 수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이머징 마켓이 타격을 받은 거는 아까도 제가 멕시코 얘기도 했었고 뭐 이랬지만 이 오일 셔크에 대비하기 위한 금리의 급격한 인상. 사실은 그때는 금리라기보다는 통화량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 사실 금리로 정책을 한 거는 그린스펀이 왔을 때가 거의 어찌 보면은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는 통화량을 조절하면 그때 왜 그래프 그려보시면 단기 금리가 막 정책 금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통화량을 잡으면 금리는 막 이렇게 움직이고
금리로 조정을 하면 통화량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죠? 한쪽을 잡으면 한쪽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80년대 난미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 그냥 미국이 다 금리를 올려서만 그런 거냐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죠. 각 나라가 대응을 못한 거죠. 낮은 금리 상황에서 대응을 못한 것도 이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그런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 다 구제금융 비슷하게 사실은 브래디 채권이라는 걸 발행시켜가지고서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방안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때 그 이전에 달러와 차입 규모를 많이 늘린 국가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는다. 당연히 충격을 받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그렇게 볼 거고 또 뭐 세계은행이 됐든 IMF가 됐든 계속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백신 디바이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90%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40%가 사실 기준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저개발 국가들도 40% 이상의 접종률은 작년 말까지 달성하자였는데 그걸 달성 못한 국가가 80몇 개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신 디바이드라는 건 앞으로 이 나라들의 경제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얘기하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달러와 차입이 늘어났던 국가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위험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럼 이제 분명한 거는 신흥국에 타격을 주는데, 근데 우리한테 관심은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받는 충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간접적으로 오는 충격일 텐데 간접적으로 오는 충격이라는 건 신흥국이 문제가 되면서 신흥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선진국 금융기관들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때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별로 없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뭐 이머징 마켓 익스포저라는 게 그렇게 높은 국가가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머징 마켓 익스포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냐? 제가 보기엔 큰 이유 없다.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은 제가 보기엔 딱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의 중간 그리고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 선진국 미국이 있고 이머징 마켓 저쪽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약간 더 저개발 국가가 있다 그러면 좀 중상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냐면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한 2012년 정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뭘로 우리가 확인이 되냐면 어느 순간이든 이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환율이 달러당 예를 들어서 뭐 1,600원 심지어는 막 2,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딱 고정되고 그 이후는 내려와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많고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사정을 해서라도 통화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제가 보기에 충격적이고 위기에 가까운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런 위험이랄까 자금 유출의 위험은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97년 같은 일은 그거는 앞으로는 벌어질 일이 없다. 예,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수준은 지금 이제 벗어난 지가 그럼요. 좀 됐다. 그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다르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대우경제연구소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네. 98년도에. 그런데 첫 입사 회사도 거기고. 근데 저희 고참이 그때 와서 막 그때 술 드셨던가?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제가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고 네. 낮술을 이만큼 하고 오셔가지고 한일은행이 문을 닫는데 한일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한일은행. 조흥은행, 예. 한일은행. 상업은행하고 네.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은행이 망한다는 걸 우리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여러 개의 은행들이 날아갔고 지금으로 보면 30대 기업 중에서 거의 이제 한 반절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사님은 더 궁금하신 거? 네, 사실 이제 저희 주식 보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신기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거의 1,200원까지 계속 환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2달 연속 지금 적자가 났잖아요. 저희가 네네. 수출 무역 수지 적자. 적자 났는데 2달까지는 아니고 12월 적자예요. 12월 적자. 12월하고 1월은 가능성이 매우 네. 높고. 네, 1월 20일까지 적자니까 네.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1,200원에서 더 안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위안화도 지금 오늘도 보면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절상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스탠스를 취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는데 환은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안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떤 약간 좀 메커니즘이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과거부터 쭉 보면 네. 그 금리 차에 의한 환율의 변동이라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엔 미국하고 유럽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다른 요소들 중에서 그것도 그때그때별로 다른 게 이 선택되는 통화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펀더멘탈상 안전하게 숨어 있어도 되는 나라냐, 안전하게 있어도 되는 나라냐, 빨리 빼가야 될 나라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뭐 그 금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의아한 거는 이 성장률은 좀 전망이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빅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화 자체가 우리 서방권에서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통화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은 이 경상수지 쪽에 있어서의 달러 플로우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왜 미국이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떠냐고 보냐면 이미 작년에 쭉쭉 올라오면서 일단 원화의 가치 자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거 아니냐. 그 우리 히스토리 베이스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더라도 뭐 크게 더 올라가지는 않겠네라는 그런 학습적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왜 1,2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작년 말에 그 통화 수업을 종료. 연장을 안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굳이 물론 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나라하고는 통화 수업을 우리가 해준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의 통화 수업은 미국하고 종료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것들도 약간 어찌 보면 외국인 입장으로 보면은 아이씨 좀 기분이 나쁜 그런 거 아니었었나 싶기는 한데 그 왜 그러냐면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 다음에 또 바로 직전에 코로나 위기 당시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환율이 급격하게 처음에 올라가는 거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달러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지나갔지만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달러화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 쪽에서 그 지원 비슷하게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 정도로 달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달러를 구하기 쉽지 않으면 일단 달러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달러가 없으면 이제 원화 팔아가지고서 달러를 시장에서 환전 시장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거를 딱 반영했을 때가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네. 유동성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뭐냐면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주가는 막 떨어지는데 주가의 바닥이 공교롭게도 언제 형성이 됐냐면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 환율하고 주가의 바닥이 거의 비슷하고 그 두 개의 바닥이 어디서 형성됐냐면 미국하고 통화 수업 결정된 날 났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 백업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훼손된 게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되게 다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저희가 몇 시간 후에 패드를 볼 텐데, 꼼씨를 볼 텐데 이제
정리를 조금 네. 어떻게 지금 시장의 컨센과 대비해서 저희가 이 펌씨를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은 시장의 컨선을 모르겠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또는 뭐 채권 전문가들, 패드 와처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1월은 아니고 금리 인상 3월부터 시작해서 그 4번 정도 올린다, 3번이나 4번 정도 올린다 이런 네.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1월달 금리 인상 전망은 컨센서스상 많이 올라왔나요? 제가 확인했을 때 어젠가 10%도 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대신에 3월달은 80%, 90%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증시를 보면 아니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이건 뭐 이미 8번이죠, 8번. 네. 8번이고 이거 빅스텝도 1월부터 그것도 네. 시작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 때문에 도대체 컨센서스가 뭐냐라는 게 저는 참 그런데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이코노미스트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일 거고 대신에 주식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냥 암묵적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그리 크게 매파적이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뭐 빅스텝을 1월부터 한다든가 이렇지 않을 거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단기 안정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증시로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확실성의 영역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해소가 되는 건 패드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패드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물가니까 그 모두의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결국은 물가가 내려가고 있느냐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내려가는 걸 봐야 되면은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분기는 지나야지 그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조심하자 이런 생각이죠. 네, FOMC 뭐 정리를 해보자면 FOMC가 생각보다 그렇게 혹시하진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네, 지금 증시에서 바라볼 네, 때. 증시에서 네. 보는 것처럼 그러면 네. 안정화되기를 조금 기대를 해봐도 네, 네. FOMC 이후에 안정화되기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뭐 제 예상대로 한다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더 이상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높은 한 그게 또 다른 실패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은 계속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물가다 결국은. FOMC 결과는 제 전망은 1월달 FOMC 끝나면 조금 안정은 될 수 있을 테지만 또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다는 걸 정말로 자인하고 진짜로 빅스텝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 뭐 이제 직접 운용을 하시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지만 컨센서스 아까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 뭐 펀드 매니저 컨센서스 좀 다를 수 있고 근데 정말 빅스텝 얘기하고 이런 분들 소수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주목받은 거죠, 그냥. 그렇죠. 뭐. 네, 네, 다수는 소수잖아요. 아닌데.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다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번 시장의 끝은 작년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이번 시장의 끝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0%라는 금리 자체가 비정상인 거고 또 그 경제를 이렇게 다 이 저기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만 다 지탱해 나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어질 거라는 그것도 비정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정상화가 되고 대신에 이게 스무스하게 가면서 좀 이 기업 이익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인 거지. 사실은 많은 아마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긴 갈 거야. 근데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점이 계기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하반기였는데 이게 쭉 앞으로 당겨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요? 네, 네. 전문님 마지막으로 네. 사실 시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그저께였나요? 나스닥 4.9% 빠질 때
밤에 새벽에 예. 새벽에 깜짝 놀라서 예. 정말 공포스러웠거든요. 예, 저도 저희 그렇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이니까 일정 부분 채워서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식의 비중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못 팔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만큼의 가격 하락을 지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일단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거 한 세 가지 되잖아요. 하나는 단기에 너무 빨리 이렇게 단기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익 실현 때문에 나타나는 요 조정들은 5% 내외 뭐 이렇게 나타나고 비즈니스 사이클이 진짜 꺾이고 긴축 발착이 정말 이슈화가 되면 15에서 20% 정도 뭐 많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가면 25% 정도 막 이렇게 가는 거고 금융위기로 전이되면 50%에서 많이 가면 70%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게 금융위기로 혹시 전이가 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일단 유동성이 언제 급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 이거를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늘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부분의 그런 금융위기적 상황이라는 건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에서 증시에서 앉아서 보는 분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그 앞 증시가 떨어지는 것만 보잖아요. 이게 왜 그 가격에도 기관이 팔지? 왜 그 가격에도 저 사람들이 팔지? 하고 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면 그 중에는 전망을 기가 막히게 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 팔 거야. 이것보다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냐 아니냐를 지금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긴축 발작이라든지 그것과 연관된 비즈니스 사이클의 침체와 관련된 거라면 일단은 한 20% 정도가 기준일 거다라고 보면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막 디스카운트해서 줘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18% 19%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남아있는 거는 5%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견뎌야. 네,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할 때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늘도 제가 이 전화가 왔을 때 오늘 전화가 온 게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숨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판단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그럴 거예요. 뭐 저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얘기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또 이 주장도 뭐 네 말이 맞아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는 결국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 투자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인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너무 또 다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예, 온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전무님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